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권오문 전 국립부경대 겸임교수, 홍순헌 전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 지역 속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 지역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BBS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에서는 제19기 선수행학교를 개강합니다. 전국 400개 대학 가운데 동명대학교에만 있는 동명세계선센터.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 스님이 참선을 직접 지도하며 선의 유체에 대한 명쾌한 설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선수행학교는 3월 5일부터 6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용당동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에서 마련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9-3584, 629-35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BBS 자연재해 예방 캠페인. 일상이 된 미세먼지와의 전쟁.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어린이 노약자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삼가고 실외 활동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기오염 농도가 낮을 때를 골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버스 탈 때는 힘들죠.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실 버스가 많이 높잖아요.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용하는 버스의 낮은 턱도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언덕이 됩니다. 당신의 잠깐의 배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한 잠시의 기다림, 다 같이 행복한 안녕한 부산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부산 학생들은 매일 아침 기적을 깨우는 중이라는데요. 아침잠을 깨우고 에너지를 깨우고 사교성을 깨우고 집중력까지 깨우니 아침 운동 30분 했을 뿐인데 이게 미라클 모닝 아이가. 아침을 깨워서 교실을 깨우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권오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 피부로 느끼십니까? 자, 짧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 헛에서 제공하는 식사권을 드립니다. 문자나 불교방송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은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 이후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에게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선배님께서. 그럴까요? 선배님께서. 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먼저가 아니고 선배 먼저. 네. 우리 선배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우리 홍순원 박사님. 네, 지역 소멸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산 현재 인구가 326만 6천 명을 찍었습니다. 1995년도에 388만 명을 최대 인구로 그 부산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청년 인구가 1년에 약 2만 명 정도 역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또 실제로 역외에서 우리 부산광역시로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 문제는 소위 말해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런 반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3%에 달한다. 그리고 청년 인구도 23%거든요. 따지고 보면 청년 한 명이 현재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2만 명씩만 청년이 빠져나간다고 계산을 하면 앞으로 한 명이 두 분, 세 분을 보호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긴급하지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신 거 보니까 피부로 느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 권은문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현재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렇게 예외적이지가 않는데, 부산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문제, 그리고 전국 평균에 볼 때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통계 말씀하신 데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2005년 2월 달에는 2월 달까지는 330만 명이었는데 2031년도는 308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인천에 역전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인구가 많이 부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해결책을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많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력의 그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대환을 생각을 해보니까 기업 유치만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들이 그 좋은 기업에 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일자리 창출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재정까지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까지 확보된다면 노인들까지 문제 없이 복지라든지 의료 체계까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항상 기업이 부산광역시에 많이 유치됨으로써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일단은 출산율이 0.66명으로 부산시가 통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부부가 결국 한 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한다라는 그런 통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과제로 생각하고 부산시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런 극복 방법으로서 과거에 구청장 할 때부터도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시민이 쓰는 전력량 대비 200%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남는 전력은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 전력을 우리 부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부산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력 사용 차별을 시키자. 전력료 차별을 시키자. 그렇다면 원자력 중심에서 30km 반경 이내에 있는 도시권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도시와는 차별을 시켜서 전력료를 적게 받는다고 하면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구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강력하게 좀 깎아주는 이런 대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만이
저출산의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끝내는 먹거리 같아요. 먹거리가 안정되면 애기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대로 전기 원자력 발전소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산에서 빠져나간 기업 수가 한 4천 개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수도권으로는 한 6만 개가 정도 늘었다는 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기업들이 부산에서 자생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 너무 반기업적인 생각이라든지 좀 죄송한 말씀이지 노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조금 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대한민국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정치권에서도 찾아야 되고 행정하신 분들도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는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네요. 이런 중차대한 얘기에 또 노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 예, 노조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주변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좀 노사 관계가 조금 힘들다는 그걸 떠나서 그렇게 가면 이제 또 멀리 떠나니까 그걸 떠나서 부산의 기업 산업 형태는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이 제조업 중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소득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자리에 저 순서가 뒤처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것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그걸 기반하기 위해서 부산 정치권이라든지 또 부산광역시 또 관계자들은 늘 고민해 왔던 것이 부산의 물류 중심 도시로서 항만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탑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 항공 물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가덕신공항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안까지 만들어서 현재 착공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 거기다가 앞으로 대륙간 철도가 TCR이라든지 T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부산에 구축이 될 것이고 이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양질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에 머물 수 있는 또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정치권에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설득을 해서 부산의 양질의 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인들만의 생각보다는 어찌 보면 부산광천시 시민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할 때 제조업 중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부산광역시의 대기업이라든지 지금 뭐 서울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공장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간접 일자리 창출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쿠팡 물류센터가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그 대구에 대한 그 경제 기반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구청의 말씀대로 지금 부산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바다가 있지만은 이걸 활용 못하는 항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 관광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좋은 방안들을 그 교수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나오는 상태지만은 이 상태들이 이 좋은 환경을 활용하는 데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자본력이라든지 재정력이 좀 약하지 않나. 권 박사님 이제 표현했던 부산의 지형적 조건은 참 좋죠. 태평양을 우리가 우리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산. 그런 차원에서 항만물류는 세계 5위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항공물류라고 하는 부분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허브공항이 만들어지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물류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선택하는 것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자동차 한 대 팔면 30만 원이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모바일 폰 하나 팔면 50만 원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작지만 크고 양질의 소득 구조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면 결국은 항공물류 시스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등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어찌됐든 이걸 총괄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부산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부산의 정치 구조 이걸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일당독식의 부산의 정치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 박사님도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나도 공천만 받았으면 벌써 구청장 됐을 텐데 또는 국회의원 됐을 텐데 공천 받는 게 우리는 최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경쟁 없는 부산의 정치 구조에 의해서 부산의 발전은 뒤처질 수 있고 또 뒤처져 왔다라는 것도 한번 시민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반대급 부족을 이야기하면 이 부산 상황이 전라도 광주 쪽으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서 화합이 꼭 그래서 정치인 정치인처럼 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하지 말고 그럼 대구 경북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산을 우리가 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부산의 현안 문제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과거를 돌이키면 이 정치에 대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동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면 그 전라도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 문재인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좋은 여건의 생활 경제 활동이라든지 경제 역동성을 가지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평준화되어 있는 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도 마찬가지로 좀 각성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소멸과 고령화 피부로 느끼십니까? 이 주제는 사실상 각 분야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두 분 다 각 분야가 고루고루 조금 발전을 하고 구성이 돼야 이런 인구 문제, 지역 소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럽시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지역 소멸과 고령화 피부로 느끼십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짧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합니다. 불교 방송 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크랩 헛에서 제공하는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스튜디오 밖에서 계속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쉬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 텐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 분 다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재생산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지역의 시각이 궁금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역에서 볼 때는 첫째 이재명 당 대표의 독보적인 비호감이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카멜레온적이다. 상황마다 변하는 걸 많이 봤고 자신의 말이 언제든지 바뀌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연설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져야 될지 신뢰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항상 국가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분배 정책을 강조하며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자주적으로 해오셨고 그 정치적인 기본 토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배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자꾸 펼치는 부분인데 이 재정에서 성장이라는 이 연설에서 나온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고 이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K 방산 산업도 활성화시키자고 했지만은 지금 그 지난 법안에서 한국형 삼축 체계 예산 5,381억 원, 즉 최대 96%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K 방산을 발전시키자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연설 봤을 때 이슈가 주 4일제와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부분인데 주 4일제는 주 52시간 반도체법하고 에너지 3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써자 했는데 갑자기 눈치를 보고 나서 갑자기 주 4일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지지 기반의 눈치를 볼 수 없는 부분들 좀 인정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 소환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께 척건들이라면 제가 좀 몰래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 소환제보다 차라리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한 데다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버렸지만 그래도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국회의원들 세비 축소, 연임 제한, 그다음 연금을 폐지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에 대한 투명성, 평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치가 그 정도. 예, 잠시만 요거는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예, 요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적 직업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실행했다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따라와야죠. 왜? 국민들의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선 우리 권 박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요즘 당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나 우리 이재명 대표를 카멜레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정치인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사고나 또는 국민들의 행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적 변화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역사가 내일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초음속 시대를 살고 있는 5G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반기업적 대화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그 시대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과 미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당대표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네, 꼭 그럴 줄 알고 권 박사가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네. 윤석열 정권에서 깎은 예산과 그리고 민주당이 깎은 예산 우리가 올해 670조가 넘는 그런 국가 예산이 만들어졌죠. 그중에 방금 얘기했던 국방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깎은 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자료를 보시고 모르면 내한테 언제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저도 이거 팩트 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언론에 테니까. 나왔던 네, 부분에서 저희들 잠시만요. 저희들 권 박사님 잠시만요. 저희들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부산 BBS 유튜브 채널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시청을 당부드리고요. 이 라디오 방송이 끝나는 대로 토론 계속 이어갈 테니까 두 분 박사님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권음은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로 부산 BBS 유튜브 채널로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그렇죠. 유튜브 제가 채널에서 겁이 납니다. 못다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자. 방송에서 우리 권 박사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이어서 제가 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당 대표 연설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예. 권성동 대표는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 하겠더라.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여당 대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40분 연설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했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좌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상당수 시간을 차지를 했고 또 거기에 할애를 했다. 거기에도 단 한 가지도 장점이나 잘한 점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한 니 탓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 말씀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을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었나? 라는 생각도 저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째 탄핵 전국이다 보니 혼란 상태고 이제 헌재 재판관의 지금 편향성 때문에 재판이 문제가 있는지도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설에서는 지금 대표들이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들 정기 발표를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 가지만 국회의원 특검 폐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복과 공정성이라 했는데 카멜레온처럼 바뀐다 하지만은 사실 회복이라는 자체는 성장 다음에 회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복이 먼저 들어가고 공정성이 성장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기본 베이스는 분배 정책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해야 돼,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그때 말씀대로 불체포 특권을 하겠다고 했다가 형사소송이 걸리자마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또 본인이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뒤에 서서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승전과 회복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불체포 그 말씀대로 아까 이런... 우리 홍 의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치인들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들은 거고요. 상대로 지금 어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니 탓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을 가고 국회라든지 국정 운영이 어찌 돼야 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좀 필요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장 없는 회복은 없지 않습니까? 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먹사니즘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당대표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잘사니즘으로 우리는 넘어오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과 오늘날 그리고 10년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잘 사는 과정으로 가자. 그 잘 사는 과정은 이 되려고 하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호주머니도 두툼해야 되고 기업의 호주머니도 두툼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의 호주머니도 두툼해지겠죠.
국가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면 결국 나눔이라는 게 우리는 만들어지고 그 나눔이라는 걸 총괄해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배경은 실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소득 격차를 줄여주자라는 차원과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였죠. 그 차원으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10,000원대까지 임기 내에 올려보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획하에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그 부딪힘 속에서 청년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처술에 배부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보완을 하고 또 다음 정부에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죠. 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를 우리는 줄이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분배 성장론하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하다 보니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이념, 경제적 이념으로 같이 가다 보니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기본소득 정책, 여기 보면 거의 다 기본소득을 해가 25만 원,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25만 원씩 전체를 다 주자 하는 정책이고, 저는 사실 선별적 복지를 원하지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자는 뜻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도 25만 원 주자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그 25만 원 일반 보편적 복지를 조금 이재명 대표도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제 다시 35조 추경 예산을 이야기할 때 또 똑같은 이제 말은 바꿔서 티켓이라는 말을 바뀌었지만 또 그 부분에서 또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도 네. 그 이렇게 변한다지만은 이 사실 정책적 이념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진보 보수도 보수가 너무 성장만 하다 보니까 이 소외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사회 마케팅을 해서 복지적인 부분이라든지 힘든 부분에 대해 그 선별적 그 복지를 베푸는 그 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편적 이제 복지를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것은 꼭 정해놓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맞습니다. 보수 정강을 그 외치는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100%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오를 때 또 효과가 클 때는 선별적 복지가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고 하고 장점이 많을 때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그동안에 주도해오고
또 그렇게 만들어왔던 정책들이 일시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관된 민주당의 정서는 중서민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데 드리고 그 원내대표 아울러 연설을 보시면서 지역의 시각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없었습니까? 뭐 양당 대표 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봤을 때 지역에서 과연 이런 방향성을 가진다면 지역은 정말 조금 그 흐름들이 좀 전환이 될까? 지역 소멸 이런 부분도 그런 그래서 부분들은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네. 개헌이란 이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보고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네. 분권형도 나오고 네. 중임제 그리고 내각제도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개헌적인 부분에서 좀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사견으로는 지방이 살려면 중앙 집중적인 이 수도권 집중적인 이 여건 인프라를 이 지방 쪽으로 좀 이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여야 다 공통적인 생각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죠. 지방 분권 그동안의 역대 정권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를 제외한 어떠한 정권도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까지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득을 거두지를 못했다. 저희가 다 반성을 해야 되네요, 그죠? 실적을 내지를 못했다라는 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공기업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법안을 만들고 또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던 이 과정들이 노무현 정부라고 보면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권성동 당대표가 연설하는 과정에 정말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하는 정도로 내가 봤던 많은 꼭지 중에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용인 쪽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급속하게 진행을 시킨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듣고 정말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분의 생각이 저렇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지방은 아예 백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도 강원도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원도보다 훨씬 우리가 먼 이 부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과연 탈원전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 되느냐? 전기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이죠. 자, 전기가 대한민국에 부족합니까? 작년에 역사 이래 그렇게 더웠습니다. 최고 온도 날수를 따지면 역대 최고라고 그렇게 지속 시간을 따지면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적절한 전기 활용을 통해서 또 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난하게 여름을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지 소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없이 원내대표 연설을 그렇죠. 하셨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네. 자, 전기가 부족하다면 전기가 남아 도는 곳에다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이 정부가 했더라면 또는
국민의힘 당에서 했더라고 하면 이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권만 전기가 생각하는 거는 여야가 똑같네요. 우리.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제 말씀이 맞습니까?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의 네. 해안선을 따라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산 인근에 우리 권 박사 앞으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기장권역에서 원래 원자력에서부터 발전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원자로가 6개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전기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송배전선로가 필요하죠. 송배전선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철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 철탑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없애고 부산 지역에 특히 동부산 지역인 기장권역에 얼마나 좋은 땅들이 많습니까? 거기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전기 그리고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풍부한 땅 그리고 우수한 우리 인재들 부산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3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부산대학교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 반도체 R&D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주를 한 것이죠. 공모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클러스터라고 하면 산학연이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라고 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전기 생산 공장이 풍부한 우리 지역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에다가 처음부터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지금쯤은 준공을 해서 아마 건축이 준공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방 분권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불경이 고민하고 있는 지방 소외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이번에 이런 탄핵과 같은 이런 사태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권성동 당대표가 참 큰 실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숨을 확 쉬시면서 근데 원래 말씀하시죠. 네. 손뼉은 네. 양손이 부딪혀야지 소리 나듯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야당의 행태도 같이 여러 가지 서로 마주치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손뼉 소리가 나듯이 좀 양 사이드의 원인과 결과가 있었다 보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무역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사견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지금 뭐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권성동 대표에 대한 발언이나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 어느 모 기업 회장인 분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초인류 기업을 가지고 있고 초인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초인류로 가고 있는데 이 정치만이 삼류 사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조금 뭐 가슴 아프게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어분 교섭단체 대표 연설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이 전국이 좀 안정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제발 전환기 같은 일타강세 고소고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버리고 지금 내란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프레임을 언론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직까지 현재 발표도 나지도 않았고 검찰이 구속은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내란이나 확정적인 무죄 추적 원칙도 아닌 그냥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란이라고 내란 선동죄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걸어서 지금 뭐 전한길 대표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인 무슨 그 단체에서도 또 고발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도 아니라 선동하는 개념이나 선동을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내란하게 내가 내란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게 내란이라는 거는 폭동사태, 폭력적이고 이런 폭동사태가 일어났을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좌우가 나눠져 있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계속 하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액션 행위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어디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전혀 아니고. 네. 자, 밤새도록 할 것 같은데 이 방송. 밤을 새도 권 박사님, 좋습니다. 예. 권 박사님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12.3 계엄, 비상계엄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바로 자당인 뭐 1호 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윤석열 현직 대통령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국회 권능은 국민들이 또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성전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 저는 판단하는데 헌법상에서 예, 얘기하는 헌법상에서. 것입니다. 헌법상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왜 총을 들고 갔는지, 총을 들고 갔으면 거기에 야유회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권 박사께서도 한번 진정한 고민과 진정한 반성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고소고발건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 고소고발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유포를 한다고 하면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둘이서 멱살 잡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민주당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싶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어찌 보면 국민 카톡 검열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은 사실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금 찬성 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게 놓으면 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그 최상무 그 대행을 또 탄핵 말을 듣지 않나 탄핵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 전 씨의 이 그 애국 시민이란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 씨가 정한길 전한길. 정한길 일타 강사분에게 표적을 삼아서 이 고소 고발하는 거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우니까 민주당의 친성향의 시민단체식을 고발한다든지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에요. 민원 공화국이고. 권 박사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권 박사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답변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TV만 키면 권 박사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패널마다 다 얘기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카톡 검열 상식이나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카톡 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그런 사항을 아니죠. 카톡 검열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프랭카드까지 전국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카톡 검열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 가짜 뉴스가 권 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 카톡이나 단체 문자 많이 받잖아요. 거기 안에는 보면 진보 쪽에서 만들어내든 보수 쪽에서 만들어내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법을 존중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또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이 시점에 단절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만들어서 국민을 양분화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타 유발자처럼 유발자는 저는 사실 말씀대로 저도 공격을 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이보다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또 생성되다 보니 그건 요 정도 하시죠. 요 정도 하고 내가 꼭 그 한번 권 박사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추경 예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추경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저는 구청장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특히 제일 우리가 헌정사에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도 똑같이 저와 중복된 기간이었습니다만 구정 3년을 4년 임기에 거의 3년 동안을 코로나와 싸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해운대 구청을 비롯해서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생명을 지켜야 되는 고민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서민들이 정말 아우성을 쳤거든요. 왜? 식당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숫자 제한을 해버리고 늘 통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말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고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지역화폐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지역화폐와 더불어 지역상품권, 그 지역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지역상품권은 지역상품권이 아니라 그 지역화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죠. 우리 부산도 그때 당시에 동백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아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해운대구청은 제가 뭘 했느냐. 5만 원씩 두 번을 우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250억을 그냥 5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다가 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전혀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스마트 카드를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한부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해운대 관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 3개월, 100일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주점이라든지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이런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시한부 체크카드를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250억이 3개월 안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도는 효과는 내가 5만 원 가지고 2명이서 밥을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활성화 효과는 굉장히 확인이 됐고 그 결과가 증명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얘기했던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35조 추경을 합시다라는 속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그리고 소비 쿠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는 증명을 해본 또 실증을 해본 그런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는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조건 다른 당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귀를 기울여서 이때 우리는 카멜레온이 한번 되어달라. 나는 그걸 꼭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조금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말씀이 기니까 저도 2분까지 하긴 하셨는데 오늘 해운대 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실행해 보셨다는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경기도 1,600만 1,400만 정도 네. 이제 부산도 이제 330만 정도에서 가는데 35억에 대한 추경은 이 적극적으로 지금 35조. 예, 35조 원래 30조 원 했다 35조를 늘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반대적인 입장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심사숙고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35조로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대로 입장에서 35조에 대한 국민의힘이 이렇게 추경 예산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래 좋아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 대한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조금 이 추경 예산이랑보다 어째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끝내는 또 아까 말씀대로 기본 소득이라는 부분이 그 쿠폰이라는 게 변제돼 놓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반발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점만 계속 강조를 하고 바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씀들이 코로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난 설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상당히 더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기초단체장을 해본 결과 상당히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권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해운대만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재래시장에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 환불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10% 환불을 해주는 이 사업을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효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5억에 대한 추경 예산이 35조에 대한 네. 부분이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35조는 지금 권 박사도 그냥 시장에 가서 막걸리만 한 잔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나올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 집 걸러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돈을 풀어서 내일 잘 먹으려고 오늘 굶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선 굶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굶지 않으려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 과감하게 그동안에 계속 우리는 추경 필요 없다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서 경험자들이 얘기하는 이 목소리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방송 이후에 한 10여 분 정도 더 나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한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는 항상 던져드리지만 그 주제 속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